자, 1번. 자, 가나다 순서대로 적으시온데 주요한 키워드들을 한번 우리 따라가 봅시다. 자, 가 앞에 뭐가 있어요? 은도금이라는 거는 이거 거울 만든다는 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복사를 막는 거죠. 나 앞에는 이중병. 네. 전도를 막는 거고요. 자, 다 앞에 있는 단어들 중에 가장 핵심인 단어가 뭐게? 진공이죠, 진공. 그 다음에 기체라는 말도 있죠. 대류죠, 대류. 자, 2번에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열평형 혹은 열평형 상태까지 원래는 써주는 게 맞는데 열평형까지만 써도 맞다고 해드릴게요. 1번은. 자, 열의 이동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라 그랬지. 그래서 A에서 B로. 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A는 입자 운동에 대해서 쓰라 그랬잖아. 둔해지고 B는 입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진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 비열을 나타낸 것인데 봐봐. Q는 CM 델타 T에서 질량과 열량이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결국 뭐다? 비열과 온도 변화의 관계는 비례야, 반비례야? 같은 쪽에 있는데 반비례죠. 자, 반비례 관계니까 온도 변화가 제일 커지려면 비열이 어떤 거? 제일 작은 걸 고르면 되지. 이렇게 쓰면 돼요. 서술형이니까. 비열과 온도 변화는 어떻다? 반비례 관계다. 따라서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것은 비열이 제일 작은 뭐다? 나이다. 그럼 봐봐. 그래서 똑같이 요 앞에 줄을 똑같이 쓰고 3번은 비열의 비율이 1대 2이므로 온도 변화는 2대 1 따라서 2배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죠? 자, 4번. 온도가 높아지면 휘어져서 불이 들어온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은 가열했을 때 휘는 거는 잘 늘어나는 쪽이에요? 안 늘어나는 쪽이에요? 안 늘어나는 쪽으로 휘는 거지. 그래서 A. 얘가 이렇게 휘어야 되니까 A죠. 4번에 1번은 A고 4번에 2번은 자, 바이메탈이 열을 받으면 열팽창에 의해서 입자 간격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면 다 들어갔지 벌써?
그러니까 금속이 열을 받으면 입자 운동이 증가하여 입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게 된다. 이를 열팽창이라고 하며 바이메탈은 열팽창률이 다른 두 개의 금속을 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휘어진다 하면 돼요. 이건 선생님이 보고 채점할 테니까 자 이제 시험지 내고 오늘 수업 들어갑시다. 자, 오늘은 빛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는 본다라는 개념, 그리고 어린 시절에 본 각종 애니메이션들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눈에서 빛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뭐 로버트나 엑스맨의 그 누구냐, 눈가리 하나 있는 놈. 걔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레이저 광선을 쓸 수 없죠, 눈으로. 결국 우리가 본다라는 거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바로 눈으로 들어오는 경우, 우리는 이때는 빛을 본다 아니면 광원을 본다라고 하고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보통은 물체에서 반사되죠. 그렇게 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뭐를 한다? 우리는 물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개념들을 봅시다. 광원. 어떤 걸 우리는 광원이라고 한다? 광원이란 스스로 빛이 나는 물체를 우리는 광원이라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 교실 안에는 일단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있고 램프, LED 등, 핸드폰 화면, 노트북 화면, 뭐 손전등, 후레쉬 이런 것들도 있고. 후레쉬는 가자. 후레쉬는 가자. 보통 우리 손전등은 후레쉬라 그러죠. 또 뭐가 있을까? 생물 중에는 광원 없나? 요새 보니까 이것 때문에 축제하는 동네도 있던데. 반딧불이도 광원이고, 갯지렁이 중에서도 빛을 내는 갯지렁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 같은 경우도 오징어 그 표면에 반짝반짝 그 점이 막 켜졌다 꺼졌다 하잖아. 그것도 광원이고, 그치, 빛을 내는 해파리도 있죠. 그 다음에 아귀도 있고. 거기서 맛있겠다가 나오냐. 자,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 그러고, 우리 사람의 눈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죠. 네. 자,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가 빛에서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은 세 가지거든요. 빛이 가지는 성격 가장 크게 말하면 첫 번째는 직진입니다. 빛은 같은 매질 내에서는 같은 물질을 지나가는 동안은 직진하게 돼요. 왜 직진하냐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빛은 직진, 반사, 굴절이라는 일반적인 경로를 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그게 가장 빠른 길인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을 택하는 경로를 빛이 진행한다라는 것이 수학자가 증명합니다. 꽤나 유명한 양반이 증명해요.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그 땡땡땡의 마지막 정리 그거 누구냐? 페르마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분산과 합성이라 그래서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직진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거든.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물체에 가려지게 되면 그 부분에는 빛이 도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생기는 게 뭐다? 네, 그림자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배우는데 기본적으로는 반사, 굴절, 경로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고요. 다음 주에는 빛의 색깔에 대해서 왜 그렇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만 에어컨 틀자. 오케이, 요래 놓으면 딱 좋겠지? 자, 반사라고 하는 것은 빛이 물체 표면에서 오던 길을 다시 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반사라 그래. 이때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하는데 무슨 소리냐?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호수가 있다 쳐요. 호수 반대편에 가로등이 하나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고, 철수가 요 호수 건너편에서 호수에 비친 가로등을 바라본다고 할 때 어떤 경로를 택해서 올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거 생각해볼까? 자, 요렇게 어떤 같은 직선상의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결국 빛은 광원인 가로등에서 우리 철수 눈알까지 들어오는 호수에 반사되는 가장 짧은 경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리면 가장 짧은 경로가 될 거냐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경로가 되냐면 철수의 위치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광원에서 그 철수의 대칭 이동된 눈의 위치까지 직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 어떻게 되지? 요 각이랑 요 삼각형 두 개가 딱 대칭이 되죠. 합동으로. 응?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잡을 때. 자, 이렇게 잡을 때 빛이 반사된 곳에 수직선을 그어버리면, 수선을 그어버리면 이 선을 우리는 법선이라고 하고요. 입사각과 법선 사이, 그러니까 빛의 경로와 법선 사이의 각. 여기를 우리는 빛이 들어오는 각이라고 해서 입사각이라고 하고, 똑같이 법선과 반사된 사이의 각, 여기를 뭐라고 한다? 반사각이라고 한다. 봐봐. 요 각과 요 각은 막곡지각이죠. 얘랑은 합동으로 대칭이지. 그러면 결국 뭐다? 이 과정에서 입사각의 크기와 뭐의 크기는?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게 나오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반사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항상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정반사와 난반사라는 반사의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표면이 아주 매끈한 표면일 때 일어나는 반사를 우리는 정반사라 그래요. 정반사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나란하게 빛이 들어올 경우, 빛이 나란하게 들어오면 법선도 어때요? 나란하지? 그러면 반사돼 나가는 빛도 어떻게 된다? 그치? 반사돼 나가는 빛도 나란하게 나가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학교 운동장 흙바닥에 아주 매끈한 금속 조각이 떨어져 있으면 표면에 아주 매끈하게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매끈하게 돼 있는 거울을 하나 떨어뜨렸다고 하면 학교 운동장에 가로등이 하나밖에 없으면 되게 찾기 어려워져요. 왜? 가로등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그 위치에 우리가 정확하게 갔을 때는 그게 거기에 금속 조각을 볼 수 있겠지. 다른 쪽에서는 금속 조각이 보인다, 안 보인다? 빛이 안 오니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정반사될 경우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 이런 화살표 모양의 물체가 있다면 여기서 빛을 요렇게 이제 퍼지면서 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여기서 우리 반사돼서 얘는 여기로 갈 거고 얘는 일로 갈 거 아니야, 빛이. 맞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빛에 연결된 연장선이 마치 여기에 있는 물체에서 빛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경로가 잡힌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 물체가 어떻게 된다? 비쳐 보이는 거야. 우리 거울에 우리 모습 비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기는 요 비쳐 보이는 모습을 뭐라 그런다? 영어로 이미지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봐봐. 저기죠, 우리 유리. 여러분들 모습 살짝 비쳐 보이죠? 완전 거울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지? 저게 되는 이유가 뭐다? 어쨌거나 얘는 유리고 빛을 투과시켜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이 표면에서도 빛이 반사가 일부는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 실루엣 정도가 비쳐 보이는 거죠. 왜? 정반사되니까. 근데 만약에 물체 표현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란하게 빛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울퉁불퉁한 막 곡면인 물체에서는 그 면에 빛이 닿은 곳에 접선을 그 면에 빛이 닿은 곳에 접선이 빛이 닿은 곳에 접선이 뭐가 된다?
물체의 표면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법선 자체가 되게 지 맘대로 꺼진다는 거야. 매 위치마다. 그러면 그때 반사돼 나가는 빛은 제각기 막 흩어지겠죠. 울퉁불퉁하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상이 맺히지는 못하죠. 대신에 이런 거야. 학교 운동장에, 너무 어둡지 않은 학교 운동장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하나 떨어뜨렸어. 표면은 울퉁불퉁하니까 여기서는 빛이 난반사 되겠죠. 그러면 밝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학교 운동장 어디서든지 저 물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생기지. 빛이 다 퍼지니까. 그러면 쟤는 볼 수 있다는 거야. 거울은 딱 특정 각도에서만 빛이 되게 밝게 가지만.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극장 맨 마지막에 언제 가봤냐? 영화. 몇 개월 전. 영화관에 보면 스크린 있죠? 걔는 정반사계, 난반사계? 정반사일까요? 난반사일까요? 난반사예요, 그거. 빛을 반사를 되게 잘하는 물질을 발라놨지만 난반사입니다. 그게 난반사이기 때문에 맨 앞줄에서 이렇게 들어누워서 위로 쳐다보는 사람도 화면을 다 볼 수 있고 맨 뒷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도 화면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봐. 그게 정반사라고 한다면 스크린만한 거울을 걸어놓고 저 뒤에서 영사기로 빛을 쫙 쏘면 어떻게 될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눈부셔서 앉아있겠냐, 거기? 그지? 그리고 가운데 보면 딴 데서는 자기 쪽으로는 그 빛 하나 빼고는 다른 데가 제대로 보일까? 네, 그래서 영화관의 스크린은 난반사시키는 재료가 되어 있습니다. 만져보면 되게 까끌까끌해. 난반사시키고 있다는 소리죠.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은 이 정반사를 이용하는 것들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거 필기 다 됐냐? 바로 따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반사 법칙을 가장 잘 쓰는 게 바로 뭐다? 첫 번째, 거울이죠. 자, 평면 거울과 거울이 비쳐서 보이는 우리의 상에 대해서 배울게요. 참고로 원래 중등에서는 어떤 상이 생기는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상을 작도하는 방법은 안 배웁니다. 상의 작도는 언제 배우느냐? 고2 때 배워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미리 배워서 안 좋을 건 없잖아? 여기에 요게 거울입니다. 평면 거울이 커다랗게 있다고 치자고. 자, 여기에 그냥 그리기가 간단해서 보통 화살표로 많이 물체를 표현해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상을 어떻게 쏘면 되느냐? 요 물체 끝점이 중요할 거 아니야? 물체 끝에서 첫 번째는 요 선을 우리 기준축 광축이라 그래요. 요 끝에서 거울을 향해 광축에 나란한 빛을 하나를 쏘고요. 하나는 요 거울과 광축이 만나는 중점 있지, M. 여기를 향해 빛을 하나를 쏩니다. 자, 그러면 반사 법칙에 따라서
봐봐.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그대로 돌아가겠지. 여기서 거울 중점으로 들어온 빛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죠?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반사돼 나갈 거 아니야. 반사 법칙을 지켜야 되니까. 그럼 잘 보세요. 반사돼 나가는 빛은 이쪽에서 만날 수는 없지. 서로 각이 멀어지니까. 그럼 어디서 만나게 된다? 요 반사된 빛이 진행해온 경로. 여기서 반사된 빛이 진행해온 경로가 어디서 만난다? 요 점에서 만나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치 여기에 여기에 마치 물체가 있는 것처럼 빛이 나가고 있는 거죠.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나가고. 맞죠? 여기에 생긴 얘를 뭐라 부른다? 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평면 거울에 생기는 상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물체와 상의 크기가 물체와 상의 크기가 똑같죠. 그리고 두 번째, 거울까지의 거리도 똑같지. 대신에 좌우가 반대가 됩니다. 데칼코마니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거울을 중심으로 딱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게. 그럼 쫙 펴면 어떻게 된다? 좌우가 반대가 되겠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이디어와 스토리, 포스터까지 삼위일체가 된 공포영화가 하나 개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기가 있는 작품은 아니어서. 왜냐하면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포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좀 좋아하더라. 두 번째는 솔직히 배우들의 연기가 구렸어.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오늘 마치고 집에 가서 거울 못 볼 거야, 특히 밤에. 영화 제목이 거울 속으로라는 영화였거든요. 이 일종의 평행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울 이쪽의 세상과 거울 저쪽의 세상이 있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울 이쪽의 세상의 모습을 거울 저쪽에서 따라해야 되잖아. 그런데 일부 거울은 저쪽 세상의 모습을 이쪽에서 강제로 따라하게 만드는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거울 저쪽 사람이 거울 이쪽 사람을 죽게 만들면, 그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괴물 도플갱어처럼 저쪽 세상 사람은 이쪽 세상으로 넘어와서 이쪽 세상의 존재인 것처럼 살게 돼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은 더 이상 거울에 비치지는 않아요. 포스터 보고 나 충격받았거든.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사진을 포스터로 그렸는데 요즘엔 잘 안 합니다. 이거 자체가 되게 무서움을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엘리베이터 정면에 문일 때 좌우에 거울이 다 있는 경우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딱 서 있으면은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내가 쫙 나타나잖아. 양쪽 거울이면. 근데 저쯤에 거울에 빛이 모습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이해가 돼? 전부 다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 혼자서.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죽을 때, 그 피자 가게 직원이었는데, 옛날에는 피자 가게가 되게 고급 레스토랑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중학교 때. 피자 가게 직원이 회식 마치고 술에 취해서 집에 가다가 어떤 공원 놀이터에 있는 화장실에서 세수하는데 하필 그 거울이 그 거울이었어. 피자 칼로 자기 목을 그었어. 그 피자 자르는 칼이 저 동그란 칼? 그걸로 자기 모습을 껐는데 그 죽이기 직전 모습이 진짜 공포스러웠어. 정신 좀 차리고 집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거울 요쪽에서는 이렇게 세수를 하고 있는데 거울 요쪽에서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생각해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세수하고 있는데 거울 속에 여러분들 모습이 양치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무서운 모습이건 아니잖아. 쟤도 그냥 나잖아. 근데 나랑 같은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양치하고 있으면 얘는 이렇게 양치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세수하고 있는데 쟤는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라면서. 씩 웃으면서. 아싸, 너 잘 걸렸다. 이 표정으로. 자, 이제 집에 가서 거울 못 본다. 아싸. 아이디어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는 망했는데 미국 헐리우드에서 시나리오를 사가가지고 헐리우드에도 그 공포영화가 그 시나리오대로 나왔어요. 조금 고쳐서. 제목이 미러입니다. 그건 좀 성공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요거에서 재밌는 거 옛날에 한번 부산대학교 영재원 원격과제로 나온 문제가 하나 있거든.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거울이 앞으로 1m, 내가 앞으로 1m/s를 가게 되면 거울 속에 나도 1m/s 앞으로 오겠지. 이건 당연하잖아.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자,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울이 내 쪽으로 2m/s로 다가오면 거울 속의 상은 얼마로 다가와야 될까?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거울이 내 쪽으로 다가오면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어느 빠르기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을까라는. 네, 2배죠. 얘가 줄어드는 것만큼 얘는 2배로 줄어들어야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게 유지되겠지. 요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죠? 자, 요런 거 우리는 평면 거울이라고 그러고, 평면 거울 어디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집의 욕실이나 화장 거울, 신발장에 있는 전신 거울 이런 것들이지. 또 자동차에는 보통 정확하게는 룸미러라고 합니다. 누구 거냐? 내 건 아닌데? 자, 핸드폰은 진동 말고 무음으로. 그 운전석 여기 안에 있는 거울을 룸미러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 이제 어른들이 백미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룸미러입니다. 거기에 뭐가 쓰인다? 평면 거울이 있습니다. 자, 얘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런데 하필 이번 턴에는 여학생이 한 명도 없는데 혹시 자기 집에 누나나 여동생 있는 사람? 누나 있어요? 여동생 있어요? 누나? 너희 누나 방에도 이 가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사춘기를 지난 여자들이 자기 방이 생기면 꼭 가지고 싶어 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가구 중에 하나. 그리고 남자들은 도대체 저게 왜 필요하냐에 공통적인 생각, 아니 화장대는 있어야지. 전신 거울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비춰볼 수 있는 거울. 누나 방에 있지?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어? 자, 문제는 이겁니다. 전신 거울. 예. 필요한 최소 사이즈는 얼마나 될 것인가? 키만 할까? 키보다 커야 될까? 최소 사이즈. 아니야, 키보다 작아도 돼, 사실은. 정확한 위치에다가 매달아 놓을 수만 있다면 키보다 작아도 돼요. 의외로 되게 작아도 돼. 뭐냐면, 자, 좀 대두로 그릴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오씨, 졸라 큰데. 자, 그러면 어디에 상이 맺힐까? 여기 상이 맺히겠지. 대충 비슷하게 어느 정도까지만 비슷하게 키는 같네. 최대한 비슷하게 대충만 할게요. 아. 자, 봐봐. 우리가 눈으로 거울 속에 내 머리를 본다라는 말은 사실은 거울에 비춰진 내 머리끝을 보는 거죠. 내가 눈으로 거울 속에 내 발을 본다는 말은 거울에 비춰진 내 발을 보고 있는 거지. 거울 요만큼만 있으면 되네. 맞지? 근데 이게 봐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눈과 눈을 이어주면 요 거리와 요 거리가 어때요? 똑같지? 이 거리와 이 거리도 내 키의 절반. 정확한 높이에만 매달 수 있다면. 정확한 높이에만 매달 수 있다면 내 키의 절반이면 돼요. 그리고 내가 거울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의외로 작아도 돼요. 그리고 요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물리 시간이 되면 그것도 계산하게 돼. 그러면 거울 좌우폭은 어깨 넓이 빼기 눈 사이 거리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우리를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눈이 있고 그리고 거울이 있을 거 아니야. 이쪽 눈으로 이쪽 어깨 보고 이쪽 눈으로 이쪽 어깨 볼 때 거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거든. 이게 이 길이에서 요 길이 뺀 거의 반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증명을 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요. 빨리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시고 5분 정도만 쉬고 12분, 13분에 시작할게요. 자, 두 번째는 구면 거울입니다. 자, 구면 거울이라는 거는 오목 거울이나 볼록 거울을 말해요.
자, 오목거울이라는 거는 빛을 모아주는 거울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게 구면이라는 이유는 거울의 이 오목한 면이 구의 일부분과 같기 때문에 생기는 말입니다. 이런 오목거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광축과 나란하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울에서 반사되는 빛이 어떤 한 점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 모이는 점을 초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F, 포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빛을 모은다라는 말 자체가 나란한 빛이 들어오면 초점에 빛이 모인다는 말이다. 그럼 만약에 광원이 초점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나란하게 앞쪽으로만 쫙 뻗어나가는 빛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응? 그래서 이런 오목거울은 우리가 중등을 기준으로 재밌는 특징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구면거울은 거울에서 선분 MF의 길이와 거울면에서 초점까지 거리,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거리가 되는 점을 O, 원점이라고 하거든요. 응? 물체의 위치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에 따라서 상이 다르게 맺혀요. 중학교는 사실은 요 1, 2, 3만 가르칩니다. 고등학교가 되면 어떻게 가르치느냐? 1, 2, 3, 4, 5로 가르쳐요. 근데 요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을 가까울 때라 그러고요.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을 때. 2를 멀 때라고 합니다. 초점 바깥쪽, 초점 거리 2배 안쪽. 그리고 3을 매우 멀 때라고 합니다. 어떤 상이 맺히느냐? 가까울 때는 똑바른 상이 크게 보입니다. 크고 똑바르게 보인다는 거야. 멀 때는 뒤집어진 채로 확대돼서 보입니다. 매우 멀 때는 뒤집힌 축소가 됩니다. 크기가 작아져서 보여요. 참고로 여기를 4번이라고 하면 4번은 어떻게 보이게? 그러면 아니요, 없는 데는 여기 있으면 없어요. 여기 서면 상이 안 나오거든. 4번은 뒤집히는데 같은 크기로 뒤집힌 상이잖아. 이거 여러분들 저기
오시리아역 옆에가, 오시리아역, 롯데월드 오시리아역 그 사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국립부산과학관 있거든요. 거기 거울방 가면 요거 해볼 수 있어요. 거울, 막 울퉁불퉁 거울 많은 데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보면 여러분들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응?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럼 어디에 쓸까요? 오목거울 쓰고 있는 곳 어디 있을까? 안경은 거울이 아니잖아요. 거울. 네. 오목이니까. 오목? 의사. 특히 치과나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가족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의사 요 이마에 차고 계시는 그 동그란 거울. 거울이에요? 여기 이마에 동그란 거 하나 대고 계시잖아. 이게 거울, 오목거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치과 의사나 이럴 때는 입안에 아니면 보통 내과 의사들은 요즘은 이제 장비가 되게 좋아지니까 목 안에 부었는지 보기 위해서, 귀 안에 보기 위해서, 목 안에 보기 위해서 뭐해? 그냥 내시경 쑥 집어넣지. 네. 근데 옛날엔 그게 어려웠으니까 보통 요 짝대기 같은 거로 혓바닥 꾹 눌러가면서 그 안을 봐야 되는데 어두우면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이마에 거울을 붙여놓으면 자기 머리로 거울 방향을 자기 원하는 대로 조절해가면서 비춰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현미경. 물론 요즘 현미경들은 밑에 거울을 두는 게 아니라 광원장치를 두죠. 그냥 LED로 불 켜버리고 말지. 근데 옛날 현미경 보면 요 밑에 거울이 달려 있는데 하나는 평면 거울이고 하나는 오목 거울이에요. 원래 현미경으로 배율을 높이면 상이 어두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목 거울로 빛을 좀 모아서 올려주면 밝게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위성 안테나나 반사망원경, 태양광 조리기, 태양열 조리기. 난 이거 도대체 되는지 이해가 안 가긴 하던데 뭐 일단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아마 어릴 때 한 번쯤 해본 장난이긴 할 것 같은데 돋보기 가지고 태양빛 모아서 검은 종이 태우기. 돋보기는 볼록 렌즈고 걔도 빛을 초점에 모으거든요. 오목 거울도 빛을 초점에 모은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뭐 할 수 있다? 태양빛을 모아서 열을 집중시켜서 음식을 데피거나 물을 끓이거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태양열 발전소도 얘를 씁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는 그럼 어디 있을까? 요즘에는 잘 안 써요, 이거.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레이저나 제논라이트를 쓰기 때문에 충분히 밝아서 헤드라이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화나 그런 데 보면 교도소에서 누가 탈출하면 이게 바닥 삑 기추는 거 있잖아. 등대나 이런 거. 요거 봐봐. 빛을 광원을 초점에다가 광원을 놓으면 요 앞쪽 직선으로만 빛이 쫙 가니까 등대나 탐조 등에 많이 쓰는 게 오목거울입니다. 빛을 모은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됐죠? 예. 그러면 두 번째 거울. 볼록 거울. 그럼 얘는 어떤 기능이 있을 거다? 빛을 퍼뜨리겠죠. 볼록 거울의 특징은 광축에 대해서 나란하게 들어온 빛에 대해서 마치 여기에 어떤 초점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초점에서 빛이 나가는 것처럼 그 초점에서 빛이 나가는 것처럼 빛을 퍼뜨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물체 위치에 상관없이 똑같은 형태의 상이 생깁니다. 축소되고 똑바른 상이 섭니다. 여기서 핵심은 축소가 된다. 축소가 된다는 건 결국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작은 거울로 넓은 각도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쓰이느냐? 그치? 자동차에 보통 우리 사이드미러라고 부르는 측후방 거울. 특히 트럭에는 뭐라고 적혀 있다?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더 가까이에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트럭이나 버스 거울 옆에는. 왜? 자동차 문짝 옆에 달리는 거울 있잖아. 시야를 넓게 보려면 물체 하나하나의 크기는 되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뒤에 있는 트럭 부근에 있는 사람 보면 작게 보이니까 되게 멀리 있는 줄 착각하고 후진하다 사고 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 후진하거나 할 때 최대한 차에서 안전하게 떨어져 있어라. 미리 타려고 내려와 있지 말아라고 잔소리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차에서는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특히 거울로 봐야 될 때. 요즘은 당연히 카메라를 많이 쓰죠. 선생님 차도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마트나 편의점 보안거울.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 저기 저 구석구석 모서리에 거울 달려 있거든요. 천장에. 그게 볼록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카운터에서 막 계산해 주다가도 그 거울 보면 누가 물건을 자기 가방에 몰래 숨기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걔가 뭘 훔쳤는지까지 보이진 않겠지만 그 물건 전시 매대 사이사이까지 다 볼 수 있게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거야. CCTV와 함께. 누가 훔치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뭘 훔쳤다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리고 주차장이나 국도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딱 그 합류 지점 꺾이는데 보면은 거울 둥그렇고 큰 거 매달려 있죠. 그거 앞에 가서 사진 찍으면 되게 귀엽게 나오잖아. 대가리 이만하고 팔다리 조그맣게. 왜? 볼록 거울이니까 멀면 멀수록 더 축소시켜서 보이게 만들거든. 그게 왜 거기에 볼록 거울을 매달아놨다? 반대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떤 각도에서도 넓게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볼록 거울을 매달아 놓는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요거 빨리 필기 마무리 하시고 굴절 설명 들어갈게요. 자, 빛이 통과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거든요. 빛이 그 매질의 경계에서
예를 들어 공기를 통해 빛이 전달되다가 물을 통과해야 될 때, 이럴 때 있지. 자, 매질에 따른 빛의 속력 차이 때문에 항상 조금 더 느린 쪽으로 그 경로가 꺾이게 되는데 이게 빛의 굴절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요 밑에가 물, 요 위에가 공기라고 할 때 사실 여러분들 그 생존 수영 가봤죠? 초등학교 때. 어디서 했냐 너희들은 학교? 뭐 어린이 수영장에서 했냐 아니면은 그 시립 그 구 체육센터나 이런 좀 큰 수영장에서 했냐? 그 보통 이제 성인하고 같이 쓰는 수영장에 보면 성인용 풀 따로 있고 어린이 풀 따로 있을 때 어린이 풀에서 시키잖아요. 너희 성인 풀에서 했냐? 그 대부분 이제 성인 풀이 깊다고 안전 수영을 어린이 풀에서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꼭 이런 장난을 쳐요. 미끄러진 척 하면서 성인 풀장에 몸을 넣어보고 보려고 하는 애들이 생기지. 그 근거는 뭐냐? 밖에서 보면 성인용 풀장의 깊이가 막 180cm, 2m 적혀 있는데 그 정도로 깊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에. 그러고 거기에 미끄러진 척하고 몸을 던진 뒤에 깨닫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해. 아씨, 주옥됐다. 밖에서 보면 얕아 보인다는 거죠. 물이 그렇게까지 안 깊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때문이다? 굴절 때문에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에서 빛이 오잖아.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 당연히 법선이 생기겠죠. 들어온 빛의 일부는 반사가 돼서 나갑니다. 이때는 어떻다?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빛도 있잖아. 그 원래 경로는 요 점선대로 가야 되지.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된다? 물이 좀 더 빛의 경로가 속력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 쪽으로 이렇게 꺾여요. 여기를 우리는 굴절각이라고 하는데 꺾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이 아직까지 중3 수학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수학적 공식을 가르쳐 주진 않을 거예요. 원래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속력의 비율과 입사각 굴절각의 사인값 비율, 삼각비에서 배우는 사인이라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 사인값의 비율이 똑같아요. 그걸 우린 굴절 법칙 혹은 스넬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등까지만 한다면 좀 더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느린 쪽으로 뭐 때문에? 속력의 차이와 관련된 값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옛날에 정글의 법칙 때도 그랬어요. 물 밖에서 물고기 작살로 맞추기가 어려운 이유. 실제 물고기가 여기에 있는데 물 밖에서 보면 물고기가 여기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밖에서 작살을 여기다 꽂으면 물고기 등을 스쳐서 뒤에를 찌르게 된다는 거야. 그럼 밖에서 보이는 물고기보다 어떻게 조금 더 앞쪽, 조금 더 깊은 곳을 찔러야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찔러야 되는데 여기 보이니까 여기를 찌르게 된다고. 물속에서 잠수해서 찌르면 그 현상이 없어. 근데 물 밖에서 보면 그 말이 뭐냐? 실제로 수영장 바닥이 여기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는 여기가 바닥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얕은 냇가도 깊게 건너라. 특히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 방학이나 이래 되면 어디 놀러 간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 뭐 계곡이나 바닷가로 놀러 갈 수 있잖아요. 특히 계곡에서 놀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곤충. 아니, 곤충도 곤충인데 물 떨어지는 그런 계곡에 보면 아주 짧은 폭포라도 물이 떨어지는 데는 이게 물이 깊숙하게 파이거든. 그리고 물이 계곡이나 이런 데 너무 물이 깨끗하다 보니까 바닥이 잘 보여요. 얕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발 안 닿아서 빠져 죽는 수가 있어. 특히 이게 이것까지 작동이 돼버리면. 게다가 물살 때문에 이렇게 패이면 거기 물살이 막 소용돌이 치기 때문에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현상들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저기 빠진, 몇십 년 전에 저기 빠져 죽은 사람이 물귀신이 돼서 막 밑에서 발을 끌어당긴다느니. 실제로 물살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소용돌이가 물속 밖에 안 보이는 소용돌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냥 안전한 데서만 수영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굴절 현상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렌즈예요. 원래 빛의 속력이 어떻게 되냐면 진공에서가 가장 빠릅니다, 빛은. 그리고 공기까지는 거의 비슷하긴 해요. 빛의 속력이. 근데 물 확 느려지고요. 유리 더 느려지고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왕창 느려집니다. 그래서 더 느린 쪽으로 꺾이게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생긴 게 렌즈고요. 특히 우리 사람의 눈 구조. 오늘도 한번 그릴 거고 다음 주에도 사람 눈을 한번 그리게 되는데 동그라미 잘 그리죠? 우리 사람의 눈은 이 앞에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하나 있고요. 수정체 앞에 조리개처럼 이렇게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홍채입니다. 이 홍채가 밖에서 보이는 게 여러분들 눈동자예요. 비싸요. 아니, 눈동자라고 홍채가 조리개라고. 그리고 그 홍채 앞을 덮고 있어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걸 각막이라 그래요. 안경 끼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죠. 라식, 라섹. 그 안경을 벗게 해주는 마법의 수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듣고 나면 정말 하기 싫어집니다. 내가 그렇거든. 여러분들 자, 눈을 이렇게 살짝 감고 눈꺼풀 위에 손가락을 얹어놓고 요거 요 위에 눈 감고 요 위에 손가락을 딱 눈에 덮어봐봐. 그리고 막 한쪽 눈으로 막 눈을 움직여보면 뭔가 볼록 튀어나온 게 돌아다니는 걸 느껴지죠? 그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 각막이에요. 일종의 보호벽이야. 이 안에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켜주기 위한 막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각막의 두께를 수술로 깎아내서 굴절을 맞추는 렌즈를 끼는 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수술이 라식, 라섹입니다. 그렇게 아프진 않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수술의 제일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 기술이 만들어진 지 아직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일찍 수술을 받은 사람이 20대 때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갓 50대라는 거예요. 그 수술 받은 사람이 나이가 50살이 되면 60살이 되면 70살이 되면 80살이 되면 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사촌형이 93년인가 94년에 수술 받았거든요. 엄청나게 수술이 잘 됐고 아무 부작용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세요. 게다가 엄청나게 눈을 혹사시키는 직업인데도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밤이 되거나 그럴 때 마주오는 자동차 빛번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꼭 그러니까 안경을 벗기 위해서 한 수술인데 야외 활동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는 앞에 오는 빛의 라이트가 너무 세면 그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약간의 선글라스 능력이 있는 안경을 늘 끼고 다니세요. 안경 벗으려고 수술했는데 다시 안경 끼고 있네. 근데 사촌형은 어쩔 수 없었어요. 수술할 때가 대학생이었거든, 사촌형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요. 저기 인제대학교 백병호 교수님입니다. 의사거든요. 의대 공부할 때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안경 알두께가 이랬어. 안경을 끼고도 책을 공부하실 때 거의 이렇게 보고 공부할 정도로 눈이 나빴단 말이에요. 지금 눈은 나보다 좋죠. 선생님이 눈이 한 0.4, 0.5인데 사촌형은 1.0 유지하고 계시니까. 그 점은 부럽긴 한데 선생님하고 같이 옛날에 야구하고 선생님이 취미로 야구를 하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옛날에 야구하시던 되게 야구 잘하던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방학 때 눈 수술하고 오셨다고 하더니 그 다음 해에 연습 경기 하는데 그냥 평범한 뜬공을 햇볕하고 옆에서 딱 같이 떠버리는 바람에 공 놓치고 공을 어깨에 맞고 다치셨어요. 외야 플라이를 잡다가. 순간적으로 빛번짐이 와서 공이 안 보였대. 그거 보고 겁나서 못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각막이에요. 망막은 어디냐? 우리 눈은 총 막이 3개가 있거든. 막이 제일 안이 망막. 여기에 이제 시각세포가 있어서 빛을 느낍니다. 가운데가 맥락막. 얘가 어둠 상자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이건 집에 가서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하는데 흰색 A4지하고 검은색 마분지로 이렇게 원통을 똑같이 만든 뒤에 그냥 만든 원통을 망원경처럼 해서 이렇게 눈앞에 대고 건너편을 바라보잖아. 어느 게 더 잘 보이냐면 검은 통으로 감았을 때가 더 잘 보입니다. 극장이나 이런 데 불 끄고 우리 영화 보면 영화가 잘 보이죠. 왜냐면 주위가 어두워야 빛이 산란히 적어서 상이 깨끗하게 잡히는 거야. 그럼 우리 눈 안에 또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 게 훨씬 상이 잘 잡힌다? 어둡게 만드는 게 잘 잡히겠죠. 그래서 카메라도 안쪽을 보면 무슨 색이야? 다 까맣지? 영화관도 검게 돼 있죠. 우리 눈도 검게 돼 있다고. 먹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는 유리체라고 유리가 아니고 그 물풀 비슷한 끈적끈적한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참치횟집 되게 잘하는 집에 단체로 가면 한 번씩 만들어 주시는데 참치 누나를 파가지고 잘라가지고 안에 긁어내가지고 술에 타서 이렇게 나눠주면 술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들 딱풀 말고 물로 된 풀 있죠. 투명한 물풀. 있어요.
그 풀 끈적끈적한 것처럼 그렇게 술이 바뀌어요. 그 몸에 좋다고 드시던데 난 못. 그리고 맨 마지막이 공막이라 그래서 근육이 붙어서 눈동자 움직이는 막이 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밖에서 들어온 빛이 수정체에 의해서 굴절되면서 상이 망막에 딱 맺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나이 때 안경 끼는 친구들 있잖아. 많죠? 왜 안경을 끼게 되냐면 우리 사람의 눈은 이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서 초점을 맞추거든요. 앞에 거 봤다 멀리 봤다를 조절하는 게 이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킨단 말이야. 요 아래 위에 선모체라는 근육이 이렇게 눈이랑 연결돼 있어서 이 선모체가 수축 이완하면서 눈동자를 두께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너무 가까운 것만 보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진 채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얇아지는 능력이 약해져 있어요. 네, 먼 게 안 보이고 이 상이 맺히는 위치가 요 앞으로 당겨져 옵니다. 두꺼워지면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근시라 그래. 그러면 근시는 얘를 뒤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오목렌즈를 끼워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뒤로 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두껍게 만드는 근육의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걸 원시라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 상이 맺히냐? 두껍게 만들지 못하니까 상이 뒤에 와서 맺히는 거야. 그럼 얘를 앞으로 당겨 놓기 위해서 앞에다가 볼록 렌즈를 넣는 거예요, 돋보기를. 이거를 우리는 원시 혹은 노안이라고 합니다. 네, 늙은 눈. 아까 난시 물어봤잖아. 난시는 뭐냐면 이 각막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아서 물체가 흔들려 보이거나 잔상이 두세 개가 겹쳐 보이는 경우를 난시라고 해요. 자라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난시라고 그러고 선생님이 난시가 심해서 지금 시력 0.45 이래요. 선생님 옛날에는 그냥 거의 중학교 때는 거의 안경을 계속 끼고 살았는데 요즘은 나도 노안도 오고 난시도 있고 난시보다도 노안이 오다 보니까 집에서는 거의 안경 안 끼고 살아요. 컴퓨터 볼 때랑 수업할 때랑 책 읽을 때랑 요때는 안경 끼고 운전할 때랑 나머지는 안경 안 끼는 게 편하더라고 이제. 자, 렌즈는 이렇게 빛을 굴절시켜서 상을 맺히게 하는 게 렌즈인데, 자 봐봐. 볼록 렌즈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초점에 모여요.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아까 무슨 거울이 초점에 빛이 모였죠? 오목 거울 맞아요. 그리고 오목 렌즈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어떻게 된다? 퍼집니다. 무슨 무슨 거울처럼? 볼록 거울처럼.
그래서 상이 어떻게 맺히느냐? 똑같이 맺혀요. 블록 렌즈의 상은 가까울 때, 멀 때, 매우 멀 때 각각 확대가 된 똑바른, 확대가 된 뒤집힌, 축소가 된 뒤집힌 상이 생기고, 아까 우리 오목 거울하고 똑같이 생깁니다. 상이 블록 렌즈가 오목 거울이랑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오목 렌즈는 거리에 상관없이 축소된 똑바른 상이 맺힌다는 게 특징입니다. 선생님은 언제 라식할 거냐? 안 하셔요. 대한민국에 안경 끼고 있는 안과 의사들이 다 라식 수술했다라는 기사가 뜨면 그 다음날 내가 할 겁니다. 안 한다는 소리죠, 이거? 야, 라식이나 라섹 수술이 그렇게 좋으면 안과 의사 중에 안경 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안과 의사 중에 안경 낀 사람이 있어, 없어? 그죠? 저는 그때 할 거예요. 몰라. 진짜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뭐, 생활에 불편하면 그때 해볼까를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안 할 거예요. 그건 너무 아깝고. 그냥 적당히 한 60, 70 넘으면, 한 60살쯤 되면 할래나? 그때는 이제 일 안 하고 이제 좀 쉬면서 여기저기 여행 갈 때 좋은 광경 봐야 되니까. 그때 할래나? 자, 요거 마저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